자, 여러분 제 기본 강의는 좀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 괜찮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인사드리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할지,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오늘 프린트물을 좀 나눠드렸는데요. 하나는 이제 강의 계획서입니다. 강의 계획서니까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보충 자료입니다. 보충 자료가 있는데, 보충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많이 드릴 생각은 없고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정리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프린트물의 두 번째 파트를 가시게 되면 최신 판례가 있을 겁니다. 최신 판례가 파트 2에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최신 판례라고 해서 파트 2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파트 3 해서 복습 확인 문제가 10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면 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수업 다 들으시고 가서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틀리시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최신 기출 문제하고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문제를 엄선해서 10문제를 내놨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답은 맨 마지막 칸에 여놨어요. 다 수업에 하실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제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의 첫 번째는 요약 정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지만, 최신 판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복습 확인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할 건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원래 민총 부분부터 강의를 하는 게 맞는데 학생들이 가장 성적이 잘 나올 때를 한번 보니까 제가 물권법부터 문제풀이를 할 때 성적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집중력이 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풀이 그 강의 목표를 보시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하고 요약서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기 전에 요약서로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범위를. 그러니까 정리를 한 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를 푸시는데, 자, 문제풀이는 자, 요 교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교재로 문제풀이를 하고요. 두 가지고요. 그래서 요약서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합니다. 근데 요약서 정리를 할 때 문제풀이의 범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풀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강의 목표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최적화된 기술의 습득입니다. 문제풀이도 엄청나게 최적화된 기술 습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 습득으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푸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상 문제의 대비죠. 그 예상 문제 대비도 올해 꼼꼼히 준비를 해놨으니까 저랑 같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세 번째지요. 객관식 수업에 최적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객관식 시험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제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봐라. 이거 왜 이래? 자,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자,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습형 인간형이 있고 또 하나는 복습형 인간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습형 인간형의 경우하고 복습형 인간형은 어떻게 크게 차이가 있냐면, 물론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최적화된 공부를 하려면은 자, 어디로 가시면 좋으냐면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복습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준으로 두 가지만 나눌 텐데, 내가 문제를 푸는 순발력이 뛰어나다. 예, 순발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복습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푸는데 나는 기존에 있는 패턴하고 조금 다르면 잘 못 푼다.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순발력이 떨어지면 예습형으로 가시면 됩니다.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나는 공부를 하다가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럼 기초가 부족해.
해서 기본서를 나는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본서가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습형이고, 기본서는 뭘 다시 해?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습형입니다. 문제를 풀어서 실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습형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진짜 제대로 공부를 했는데 한 번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 난 진짜 안 까먹어. 잘 안 까먹어. 그래서 잘 안 잊어버려. 잘 안 잊어버려져. 그러면은 나는 예습형 인간형이고, 나는 진짜 이해도는 빠른데 잘 까먹어. 그러면 잘 까먹어, 잘 잊어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는 복습형입니다. 그래서 예습형 인간형하고 복습형 인간형이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자, 그 외에 나머지 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습형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여기 강의 계획서를 보면은 바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예습형 인간형에 대해서 계획서에 써놨어요. 요 둘은 공부 패턴이 완전 달라요. 여기는요, 예습형의 경우에는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이해가 되면 안 까먹고요. 여기는 이해하는 데 시간은 되게 빠른데 이거 맞죠?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습형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복습이 되어야만 이해도가 높아지죠.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풀고 맞췄어. 그러면 이건 맞췄으니까 지금도 맞췄어? 그럼 시험장에 가서 맞출 수 있어. 이거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수업을 복습이야. 맞아. 저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푸는 거구나. 저런 스킬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그러면 예습형 말고 복습형은 이 경우에는 잘 이해도도 좋고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잘 잊어버리니까 여기는 이제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뭘 주로 이제 보시면 좋으냐, 요약서를 주로 보시라고 그러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주로 뭘 보는 게 좋으냐 그러면 문제집을 보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완전 성향이 반대죠. 왜냐하면 기본서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등한시 생각이 좀 있고요. 여기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서를 잘 안 읽기 때문에 기본서를 읽으면 너무 깝깝해하니까 요약서를 보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근데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럼 요거를 이제 나는 예습형인지 복습형인지 모를 때 할 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먼저 문제를 풀고 확인하시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습형이든 복습형이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는 게 좋으냐? 좋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차피 여기는 예습형의 경우에는 예습의 시간적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거죠. 예습이라고 해봤자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먼저 풀라는 얘기고 책은 보지 마시고 문제를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습, 그래도 여기는 예습의 비중이 높지만 복습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습의 비중이 높을 뿐이지 복습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복습형 인간형은 예습을 조금 줄일 뿐이지 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확인해 오라는 거고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 자, 문제집과 요약서인데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반복해서 읽으시면 되는데 저랑 같이 이건 좀 약속을 해주세요. 뭘 약속을 하시냐면 민법을 공부하시는데 하루에 1시간 이상을 투자하시면 안 돼요. 1시간 미만으로 투자하세요. 그럼 1시간 미만으로 어떻게 투자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하시는 제가 왜 밑줄을 그어드리냐면 문제 풀 때 문제를 푸는 스킬을 알려드리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거기 부분만 집중적으로 읽으시면 돼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제가 요약서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요약서를 들고 제발 공부 시간을 따라잡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서 읽으시고 내가 화장실에 가서 좀 시간을 오래 보낸다 그러면 이거 읽으시고 점심 먹고 산책해야지 그럼 산책 가는데 요거 한 페이지 읽겠다 한 장 읽겠다 그거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따로 공부 시간 잡지 마시라고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회계나 경제처럼 그래프를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공부 시간을 많이 잡아봤자 1시간 미만으로 잡으셔서 그럼 1시간 미만 할 때 뭐 하냐? 이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지하철에서 이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걸 펴놓고 내가 요약서 복습하신 부분 밑줄 그으신 거 읽으시면서 아 끄덕끄덕끄덕 하면서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시간 미만으로 읽으세요. 그럼 1시간 미만으로 한다 그러면 일주일로 생각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시간 미만으로. 그러니까 회계를 공부하실 때에도 회계만 모든 시간을 다 또 쏟아붓지 마시고 그중에 1시간은 민법으로. 그래서 민법 하실 때에는 민법을 그럼 수업 들었는데요. 꼭 가서 간단하게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른 거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약서를 만들어 드린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따로 만들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죠. 왜? 시간을 아끼려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민법은 복습 시간을 많이 잡는 것보단 여러 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 번 계속해서 읽자. 그래서 여러 번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요약서가 있으니까 요약서를 읽으시고 요건 별도로 공부 시간을 잡지 마시고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잡으시지 마시고 객관식 문제집은 너무 부피가 크다 보니까 별도의 공부 시간을 잡으시라.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제발 요약서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려고 여러 번 읽고 하세요. 그게 가장 현명합니다. 근데 회계는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하기 좀 그렇죠. 경제도 지하철에서 하기 좀 그렇죠. 근데 민법은 가능합니다. 요약서만 보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요약서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데, 자, 올해 제가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로 더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제 정리하시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관련돼서 우리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민법에 나오기도 하고 등기법에 나오기도 한 것은 민법에서 제가 조금 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제 선생님 객관식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풀이에 대한 유형을 아셔야 되겠죠. 자, 우리 객관식 문제집 잠깐 보실래요? 맨 앞을 보세요. 맨 앞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사 기출분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기출분석. 자, 감정평가사 기출분석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자, 문제풀이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제1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 유형이 있고요. 제3 유형이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이렇게 3가지, 객관식은 3가지 이상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1유형은 뭐냐면, 자, 시험 문제를 낼 때 항상 비중을 거의 비슷하게 내는데, 제1유형은 기존의 기출문제를 잘 알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알면 바로 정답이 보이게끔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답이 기출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출문제를 내가 많이 알면 이 문제는 당연히 맞출 수 있네?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제1유형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기출문제만 알아도 그게 정답이니까 정답이 보이는 거고, 자, 제2유형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내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제2유형은 뭐냐면 기출문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출문제가 정답이 아니고 정답 빼고 나머지 4문제가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출문제를 알았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라도 삐끗해서 잘 모른다. 그럼 답을 찾기가 좀 어렵지요. 근데 내가 4문제의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기출문제에 따라서 정답을 지어나가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이네. 이건 처음 보는 문장인데?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제2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유형은 기출을 전부 알아야만 정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이건 정답이 3번인데 이것은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풀 수 있느냐? 1번, 2번, 4번, 5번이 기출지문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시해놨죠. 기출지문을 4개 아니까 하나의 정답이 보이네. 이게 제2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당락 점수를 조금 더 고득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제3유형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는 기출문제 플러스 그 다음에 예상문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출문제가 한 3개 정도나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생소한 지문이 2개 들어가 있는 거죠. 일명 우리가 찍기 신공을 발휘해야 될 때가 요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왜 내느냐? 여러분, 점수에 대한 분포를 할 때
만점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필요한 거죠. 이게 변별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는 점수가 70점 되다. 그럼 70점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것만 알면 한 70점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70점대에서 80점대가 나옵니다. 70에서 80 이렇게 사이가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상 문제까지 들어가시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90점에서 이제 100점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부분까지 난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까지. 그럼 70점대가 반드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실수를 여러분들이 안 할 것 같죠. 빠른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80점 중후반대에 실수를 하셔도 중후반대가 나오죠. 근데 스킬을 아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저랑 같이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객관식 유형입니다. 저랑 같이 하나씩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거의 빠짐없이 다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잘 나오니까 여기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만점 방지용. 만점 방지용은 이건 절대 못 풉니다. 만점 방지용은 에이 제발 좀 틀려라. 니네들이 100점 받으면 내 얼굴이 뭐가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점 방지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1개 내지 2개 정도가 나오는데 1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객관식 문제집은 209페이지를 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요약서는 자 89페이지를 펴보십니다. 요약서 89페이지.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8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물권법 총설이라고 요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물권법 총설 맨 위에 보시면은 자, 왼쪽 편에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우측에 뭐가 있습니까? 본권이 있죠. 그래서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목에 밑줄 그으세요. 점유권 밑줄 그으시고 본권 밑줄 그으시고. 자, 점유권의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자, 이건 밑줄 긋지 마시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지배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본권을 보시면은 동그라미 B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이거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리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소유권자는 내가 이 물건을 지배하는데 사실상 정당한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다른 사람은 훔쳤다. 그럼 훔쳐갔으면 걔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당한 권리는 없이. 그래서 점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자, 동그라미 C에 밑줄 그으세요. 완전 물건이 소유권이죠. 자, 동그라미 뒤에 밑줄 그으세요. 제한 물건입니다. 자, 제한 물건은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을 우리가 제한 물건이라고 하고 용익 물건에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있죠. 근데 그것 말고도 조금 디테일하게 분묘기지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도 있습니다. 자, 담보 물건이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도 있고 근저당, 공동저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다 우리가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자, 그럼 여러분 제한 물건은 점유권에 있습니까? 본권에 있습니까? 본권에 있죠. 제한 물건은 본권에 있을 수밖에 없죠. 점유권에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본권은 완전한 소유권에 하나씩 제한되는 물건인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이 있으니까 본권에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보세요. 자, 본권 밑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 실제 소유자가 중요합니까? 거래 안전이 중요합니까? 실제 소유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공시가 뭐지요? 공공연하게 보여주겠다. 내가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공공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뭘 하는 거죠? 공시. 그래서 부동산은 뭘 하죠? 등기를 하죠. 자, 그럼 공시는 뭐지요? 부동산에 내가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공시했는데 그것을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공신이죠. 근데 공시는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건데 부동산은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하는 거래 안전이 포인트입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포인트입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포인트니까 공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거기 정리하세요. 자, 부동산에다가 자, 제목에 부동산 그 옆에다가 쓰세요. 부동산 등기라고 하나만 더 써보세요. 부동산 등기.
부동산과 부동산 등기는 자, 그 밑에 밑줄 그으시죠. 공시의 원칙은 적용됩니다.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공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우측을 보시죠. 동산, 자, 동산 옆에 쓰세요. 동산 점유. 자, 동산은 뭐를 해야만 공시가 되는 거죠?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자, 동산의 경우에는 공시가 적용이 되죠. 동산의 점유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밑줄 그으세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공신, 자, 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인가 봐 하고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해준다. 자, 그게 바로 공신이죠. 그래서 그 옆에 써있죠. 선의취득.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죠. 여기 선의취득, 공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도 소유권이 있고 동산도 소유권이 있죠. 자, 근데 H번에 밑줄 그으시죠. 용익물권은 동산에는 없지요. 당연히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 땅지, 지역권, 땅지, 전세권, 땅과 건물, 전세권이죠. 그러니까 용익물권만 부동산이 있고 동산에는 용익물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관련돼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집 209페이지 보십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게요. 자, 문제집 209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거기 1번의 문제에서 자, 이게 2013년도 기출인데 제한 물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한 물건이 아닌 것은 라고 나왔죠. 그럼 여러분 정답은 뭐겠습니까? 점유권이죠. 점유권은 제한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냥 끝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만을 객체로 한다. 밑줄 그으시고요.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자, 뭐가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거죠? 용익물건이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10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자, 문제 푸는 스킬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잘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감각을 익히는 거니까 문제 푸는 건 감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시험장에서 제한 물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한 물건이 아닌 것은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자, 제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점유권에는 제한 물건이 없고 본권만 있습니다. 본권만 제한 물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권이 완전 물건인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이 제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 물건은 본권만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점유권은 제한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문제의 논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만을 객체로 한다. 자, 부동산만 객체로 한다. 그럼 부동산만 적용되는 게 뭐가 있느냐? 소유권도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맞아. 점유권도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있어. 그 다음에 동산만 적용되는 게 질권. 부동산만 적용되는 게 담보물권은 저당권. 용익물권은 다 부동산만 되네. 그래서 용익물권은 부동산만 되는 거죠. 용익물권은 부동산만 됩니다. 그런데 담보물권을 잠깐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긴장감을 좀 풀면서 여러분들 감각을 좀 세우기 위해서 자, 담보물권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유치권이 있습니다.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자,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모두 적용됩니까? 하나만 적용됩니까? 그러면 자, 질권은 동산만 요건 이제 아실 거고 그다음에 저당권은 부동산만. 오케이. 자, 유치권은요. 요건 약정 담보 물건이고 요건 법정 담보 물건인데 자, 여러분. 내가 맡긴 컴퓨터 수리비를 안 주면 상대방이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동산도 가능하고. 자, 내가 수리를 맡긴 부동산 건물을 내가 수리비를 안 주면 걔가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부동산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요약서라서 요약서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건 이겁니다. 자, 689페이지 가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점유권 딱 보니까 점유권 사실상 지배 상태지. 근데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부동산과 동산 밑에 내려가 보니까 그렇지. 부동산도 점유하고 동산도 점유하지. 자, 그다음에 우측에 본권을 보세요. 본권을 가보니까 완전한 물건인 소유권이 있고 그렇지. 제한 물건인 용익 물건이 있어. 그리고 제한 물건인 담보 물건이 있죠. 본권에만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뭐가 있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분묘기지권도 있고 법정이상권도 있고. 담보물권 보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도 있는데 근저당권, 공동저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도 있지. 좋았어. 그 다음에 부동산과 부동산 등기는 공시의 원칙은 적용돼도 공시는 적용되지 않고, 동산과 동산 점유는 공시가 적용되고 공신도 적용되지. 그 다음에 부동산과 동산 보니까 소유권 다 인정이 되고, 유치권 가니까 유치권에 가니까 동산도 인정되고 부동산도 인정이 되고, 질권은 동산만 되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은 부동산만 되네. 자,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부동산만 되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 번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런 거 이제 보시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요약서로 갈게요. 요약서 90페이지 가보십니다. 자, 요약서 90페이지 가시게 되면 점유죠, 점유. 자, 점유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자, 1번에 사실상 지배인데, 자, 거기에서는 제가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A번에 자, 밑줄 그으시죠. 점유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사실상의 지배다. 자,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다. 사실상의 지배 밑줄 그으시고, 다시 말해서 무슨 지배다? 우측에 조그만한 것이 현실적인 지배다까지 밑줄 그으세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게 점유죠. 자, 그럼 그 밑에 보세요. 요즘에 최근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건데, 건물의 부지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점유하는 자.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는 누구?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감이 올라올 때까지 좀 천천히 할게요. 자, 이렇게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는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건물 소유자가 갑입니다.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를 을이라고 할게요.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을의 땅을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점유하고 있죠? 당연히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우측에, 자, 건물 소유자가 밑줄 그으시고 왼쪽에 우측에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 밑줄 그으세요. 왜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구나. 그렇게 밑줄 그으시면 끝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판례를 보세요. 건물이 갑과 을의 소유가 아니라 갑과 A, B의 소유. 자, 공유자가 건물 공유입니다. 건물이 공유자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점유하고 있죠?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자, 거기 왼쪽 편에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한다. 갑만이 건물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갑만이 쓰고 있으면 자, 누가 이 부지를 점유하죠? 여러분 항상 건물에 쓰는 사람을 봐야 되겠습니까? 건물의 소유자만 보면 되겠습니까? 소유자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측에 건물 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다.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건물 소유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왼쪽 편에 밑줄 그으시고, 자, 점거를 하지 않는다. 건물을 점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건물 소유자의 갑인데 얘가 A한테 임대를 해줘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항상 잊지 마세요. 토지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누구? 건물 소유자. 그래서 얘가 아니라 또 건물 소유자죠. 자, 그래서 또 밑줄 그으세요. 건물 소유자가 점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함정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누구? 건물 소유자. 쓰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 건물이 공유다 그러면 공유자가 건물을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공유자가 건물의 소유자니까 부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공유자. 소유자가 썼다? 그러면 소유자가 썼기 때문에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 얘가 설령 안 쓴다 하더라도 누가 쓴다? 계속 누가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 아셨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요거 이제 한 다음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보세요. 자, 네 번째.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밑줄 그으세요. 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양수인. 여러분 얘 소유자예 아니에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자 아니죠. 그러면 누가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우측에 건물의 소유자. 항상 건물의 소유자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걸 왜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느냐? 자, 얘가 소유권자니까 내 땅 내놔! 땅 내놔! 하고 자,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토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점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점유자. 그러면 점유자가 누구죠? 항상 누구다? 건물의 소유자죠.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를 내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자를 찾는 이유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내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놔라고 얘기할 때 얘한테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얘한테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누구한테 내놓으라고 얘기해야 된다. 건물의 소유자다. 이걸 이제 묻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뒤쪽으로 잠깐만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 107페이지. 괜찮아요. 조금씩 이제 물 돌아가실 거예요. 자, 페이지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약서. 자, 이번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자, 소유권자가 내 물건 내놔 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자, 조문 보세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한다.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니까 이 경우에는 항상 누구? 건물의 소유자다. 누구? 건물의 소유자다. 아셨죠? 예, 소유자입니다. 잊지 마세요. 건물의 소유자. 공유로 점유를 하든 걔가 직접 소유자인데 안 쓰든 미등기 양수인 소유자가 아니니까 항상 누구에게? 건물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예, 이게 포인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90페이지로 오셔서 예외를 한번 보세요. 예외. 자, 예외 보시게 되면 뭐가 있느냐? 자, 예외 보시면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여러분 미등기 양수인은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느냐. 즉 여기 미등기 양수인은 등기를 안 했는데 돈도 안 준 거고요. 여기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등기를 안 했는데 돈을 다 준 거예요. 돈을 다 줬기 때문에 사실상에 얘가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뭐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판례를 보세요. 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할 때 여러분 누굴 점유자로 봐도 된다. 얘가 점유자로 봐도 되지만 누굴 점유자로 봐도 된다. 얘를 점유자로 봐도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돈 다 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의 처분권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자 미등기 양수인 밑줄 그으세요. 미등기 양수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공부할 때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아셨다면 이제 지금은 여러분 문제 푸는 기술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서부터는 저랑 같이 문제를 풀 때 제가 밑줄을 그어 드릴 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가 있는데 자,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지 않고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자, 자신의 부지에 대한 점유자는 갑이냐 A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항상 누굴 찾아라? 건물 소유자를 찾아라. 근데 미등기 양수인이 있을 때에는 문제 푸는 스킬이죠. 사실상 처분권이 없으면 걔한테 점유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다. 그럼 걔는 뭐가 될 수 있다? 점유자가 될 수 있다. 사실상의 처분권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이고 얘가 점유자네 이렇게 아시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약서를 반복해서 자꾸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점유의 유형 가시죠. 자, 가번에 자주점유, 타주점유입니다. 자, 거기 판례에 밑줄 그으세요. 그 밑에 자주점유, 타주점유에 대한 판단 밑줄 그으시고 자, 우측에 외향적,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죠? 그 밑에 내려가시면 자, 매도인의 점유입니다. 매도인의 점유. 왼쪽편에 보시면 물건을 판 사람이 점유하니까 객관적으로 외향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직계 아닌 거죠. 타주 점유 밑줄 그으시고 자, 동그라미 A번에 매도인의 점유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판례 매매 계약이 아니라 경매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락자가 경락을 받은 사람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종래 소유자 점유도 마찬가지로 매도인 점유처럼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자, 매수인의 점유입니다. 물건을 사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 물건을 산다? 아이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죠. 자주점유죠. 그래서 왼쪽 편에 자주점유 밑줄 그으시고 매수인의 점유 밑줄 그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매가 무효임을 모른 매수인의 점유. 자, 무효 동그라미를 치시고 모른 동그라미를 치시고 무효를 모르고 샀다. 그래도 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주점유. 그 다음에 그 밑에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로 알고 일부 동그라미를 치시고 조금 넘어갔다. 아, 이거 내 건가? 하고 조금 넘어갔다. 자기의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접 토지의 일부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주점유입니다. 자, 근데 우측이랑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제가 민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매도인이죠. 자주점유였어요. 처음에는 자주점유였는데 물건을 팔았어요. 팔았으니까 아이고 이제 타주점유. 아직 점유를 안 넘겨줬으면 타주점유로 바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을입니다. 자, 을. 물건을 팔았는데 자, 얘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으면 타주점유고 점유까지 넘겨줬어요. 자주점유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점유? 타주점유.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점유? 자주점유. 이렇게 갔는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서 이제 을은 물건을 돌려줘야 됩니다. 해제가 되는 순간에 자기 소유 의사입니까? 남의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남의 거죠. 그래서 무슨 점유? 타주점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인트가 뭡니까? 해제죠. 그래서 자, 우측에 타주점유에 동그라미 뒤에 밑줄 그으세요. 매수인의 점유 밑줄 그으시고 앞에 해제의 동그라미 치십니다. 해제가 들어가면 타주점유로 바뀌는 거죠. 자, 매수인의 점유 그럼 무슨 점유? 자주점유. 해제 후에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 타주점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시는 거죠. 그럼 밑줄은 똑같죠. 밑줄도 다르게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얘가 모르고 점유했다. 모름. 그러니까 자주의 의사가 보이겠죠. 그래서 자주점유. 자, 근데 우측에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시에 밑줄 그으세요.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치시고 알고 점유했다. 내게 아니네? 라고 점유했으니까 무슨 점유? 타주점유. 자, 비교하시는 거죠. 모르고 점유하면 자주점유, 무효임을 알고 점유하면 타주점유.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죠. 자, 동그라미 뒤를 보세요. 인접 토지 요만큼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점유했다. 자주점유인데 자, 거기 동그라미 뒤에 인접 토지 상당히 초과의 동그라미 치어서 상당히 초과한 부분은 무슨 점유? 남의 거라고 생각했겠죠. 타주점유 이렇게 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약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아, 무효 토지야? 그러면 몰랐어? 자주. 알았어? 타주. 인접 토지를 넘어갔어? 일부 넘어갔다 그러면 자주. 상당히 넘어갔으면 무슨 점이요? 타주점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문제도 그렇게 푸시는 게 스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3번에 무단 점유도 한번 볼게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자,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일부 동그라미를 치시고 일부 나오면 무슨 점유? 자주점유. 우측에 동그라미 A를 보세요. 타인 소유 토지를 상당할 정도로 침범했다. 상당할 정도로 동그라미 치시고 무슨 점유? 타주점유죠. 판례 공식이지요. 자, 동그라미 B를 가십니다. 자, 취득시효 완성자가 이거 내가 20년 동안 점유해서 취득시효 완성됐는데 옆집에 사니까 좀 그래서 야, 살래? 너 그 땅을 나한테 팔래? 하고 매수를 제의한 거죠. 자, 매수 제의 했다고 해서 기존의 자주점유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주점유 계속.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별표 하나 치세요. 악의의 무단점유 밑줄 그으시고 알면서 무단으로 넘어갔다? 이건 당연히 타주점이죠. 그래서 타주점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양가로 4번에 공유점유죠. 자, 공유점유. 자, 공유점유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무슨 점유? 자주점유겠죠? 그래서 왼쪽에 자주점유 밑줄 그으시고 자신의 지분 범위 내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자신 동그라미 치세요. 자신, 나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자주점유고 자, 우측에 타주점유 밑줄 그으시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 다른 동그라미 치셔서 다른 공유자의 범위를 내가 점유한다? 타주점유죠. 자, 양가로 5번에 점유 매개 관계입니다. 여러분 점유 매개 관계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점유 매개 관계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자, 요거 그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각이 조금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점유 매개 관계는 점유만 보시는 거죠. 점유만 보십니다. 점유. 자, 그럼 점유를 보는데 자, 그러면 내가 현재 점유 상태만 보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봤던 거죠. 어떻게 나눠서 봤느냐? 시험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본권에 관련된 부분과 채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 본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점유로 보고 채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점유로 봐서
자, 어떻게 간접점유고 어떤 게 직접점유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반환할 의사에 있느냐 없느냐, 반환할 의사에 있느냐 없느냐, 반환할 의사가 있느냐, 반환받을 의사가 있느냐. 어차피 내가 빌려줬는데 상당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태라면 간접점유고, 자, 내가 빌렸는데 상당 기간이 지나면 돌려줄 것이다, 반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직접점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본건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민법이라. 자, 여러분 지상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상권 계약을 체결해서 지상권을 얘가 설정을 해줬어요.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그러면 얘는 지상권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을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권 자다. 그러면 얘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려줄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권에 의해서 점유를 딱 보니까 점유는 얘가 직접점유자고 얘가 간접점유자네. 아이고, 이거는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건 점유 입장에서는 점유를 연결해주는 매개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도 자 3년 동안 전세를 줬으니까 3년 후에 돌려받을 생각이 있는 것이고, 3년 동안 전세를 줬으니까 얘가 돌려줄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권 설정도 자 내가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는 순간에 돌려받을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갚으면 돌려줄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본권으로 딱 보니까 아이고 본권을 점유의 입장으로 보니까 여기 왼쪽 표는 간접점유, 얘는 직접점유가 되고 여기 있는 이 세 가지는 무슨 관계가 된다? 점유 매개관계가 되는 거죠. 자, 채권도 보십니다. 채권을 보니까 물건을 빌려준다, 대. 그 다음에 물건을 빌린다, 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공짜로 빌린다. 이게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쓰고 그냥 돈도 안 주고 공짜로 빌려 쓰고 돌려준다. 이게 사용대차죠. 대, 차. 그 다음에 임대인도 자, 대 빌려주는데 자, 임차인도 빌리는데 자, 그때는 공짜가 아니라 유상이죠. 유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임대차. 근데 여러분들이 국유재산법에 가면 대부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 대부는 사용대차의 대와 임대차의 대를 전부 다 묶은 대랑 관련된 걸 부수적으로 다 붙여봐. 해가지고 국유재산법의 대부는 공짜로 쓰는 경우하고 유상, 무상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국유재산법에서 아셨죠? 국유재산을 빌려주는 게 대부예요. 돈 받고 돈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대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와 여기 대를 다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유재산법의 대부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임치라는 건 물건을 잠깐 맡겨놓은 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내 물건 좀 잠깐 맡아줘. 나 학원에서 공부 중이야. 라고 해서 맡겨달라 할 때 자, 맡긴 사람이 여러분 임치인이고 맡김을 받은 사람이 수치인입니다. 어차피 학원 갔다 오면 찾아가겠지? 돌려줘야지. 학원 끝나고 나면 바로 찾으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치의 경우에도 바로 뭐가 됩니까? 채권 입장에서는 점유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얘는 직접점유자, 얘는 간접점유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요거는 자기 소유라는 생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점유? 자주점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돌려줄 거란 남의 것이라 생각하고 점유하기 때문에 무슨 점유? 타주점유죠. 근데 요거를 잘 보세요. 자, 점유 매개 관계. 자주점유의 동그라미 A번에 밑줄 그으세요. 점유 매개 설정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토탈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점유 매개를 설정해 준 사람. 설정이니까 설정자.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점유 매개자라고 부릅니다. 점유 매개자. 자, 얘네들은 타주점유, 얘네들은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용어 정도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점유 동그라미 A번에 점유 매개 설정자의 점유고 우측 타주점유 거기에는 점유 매개자의 점유가 되겠습니다. 자,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당연히 자주점유겠고 명의수탁자는 당연히 무슨 점유? 타주점유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3번 점유의 추정을 가도록 할게요. 자, 가번에 자, 점유 상태의 추정입니다. 점유 상태의 추정. 자, 거기 규정을 보세요. 자, 점유자는 무슨 점유를 한 거로 추정되지? 라고 하니까 소유의 의사 밑줄 그으시고요. 추정. 선의 밑줄 그으시고요. 추정. 평온 밑줄 그으시고 추정.
공연 밑줄 그으시고 추정입니다. 자, 점유의 동그라미 지시고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 평온 공연 점유로 추정이 되는 거죠. 자, 자주하고 그 밑에 선의는 제가 따로 정리해놨으니까 보지 마시고 자, 무과실로 넘어가세요. 무과실로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체크해 두시죠. 무과실 추정은 X. 자,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훔쳤다라고 추정되면 안 되겠죠.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에 점유 계속의 추정인데요. 자, 점유 계속의 추정. 자, 점유 계속의 추정.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점유 계속의 추정입니다. 첫 번째 조문이죠. 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자, 앞에 점유돼 있고 지금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관계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자, 우측에 밑줄 그으세요.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밑에 판례죠.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점유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자, 되셨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음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4번이 추정의 번복을 가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별표 하나 꼭 치시고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가번에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를 보세요. 자, 점유자가 밑줄 그으시고 자,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다. 밑줄 그으시고 자,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했다. 밑줄 그으시고 이때는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만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은 느낌을 좀 찾으시는데 이게 자꾸 보다 보면 언젠가 돌아와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점유가 타주 점유였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여기 전세권자로 살고 있었어요. 자, 전세권자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럼 아버지가 전세권자로 살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게 그럼 타주 점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집주인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가 살래? 네가 살래? 그래서 제가 살게요. 자, 저희 아버지가 전세권자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거 살래? 라고 하니까 제가 살게요. 매수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매수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그럼 이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매수인으로서 사겠다고 얘기한 거죠. 이때 점유는 자기 점유겠어요? 자주 점유겠어요? 타주 점유겠어요? 이제서부터는 매수의 의사를 표시했죠. 내가 돈 다 줄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슨 점유? 자주 점유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점유자가 자, 저희 아버지가 점유자인데 타주 점유였는데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다. 소유의 의사, 내가 가지겠다라고 의사를 점유를 시작했다.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했다. 집주인한테 내가 사겠다라고 표시를 한 순간에 타주 점유가 뭘로 바뀐다? 자주 점유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자, 요거랑 비교하셔야 될 거 요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면 자식들이 상속을 받는데 상속인들은 자주 점유겠어요? 타주 점유겠어요? 포괄승계니까. 아버지가 임차인이었으니까 포괄승계를 받으면 우리도 뭐가 된다? 임차인이죠. 무슨 점유? 타주 점유죠. 자, 타주 점유가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자, 점유기간의 분리라고 왼쪽 편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 거기 동그라미 A번으로 내려와 보세요. 동그라미 A. 상속의 경우 밑줄 그으시고요. 자, 그러면 상속인이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자,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타주였으면 나도 타주예요. 나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포괄승계니까. 자, 그러면 그럼 나 이거 자주 점유로 바꾸고 싶은데 자, 거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이상 나 이거 살게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무슨 점유다? 예, 아버지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개념 정도만 잡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번에 추정의 입증이죠. 자, 추정의 입증 동그라미 A번에 추정은 선의로 추정도 받고 자주로 추정도 받으니까 추정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을 책임을 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보시죠. 여러분 입증 성공으로 추정이 깨어진 경우 자, 거기 저랑 같이 정리할까요? 자, 왼쪽 편 보시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서 승소가 됐을 때 차주 점유로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자 보시죠. 여러분 여기서 자,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자, 설명은 드릴 텐데 이렇게는 공부 안 할 거예요.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얘는 추정을 받을 거예요. 그럼 무슨 점유로 추정을 받느냐면 자주점유로 추정을 받아요. 근데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입증에 성공했어요. 승소했어요. 승소라는 건 입증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얘 점유자가 자주가 아니라 타주예요. 입증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받았다, 입증에 성공했으니까 얘는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자, 소유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소유자가 동그라미 치시고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서 자, 소유권을 주장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승소했어요. 자, 승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승소 인기인 거예요. 입증에 성공한 거죠. 그때는 타주점유로 전환이 됩니다. 타주점유 전환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거기 가로 안에 두 문자가 돼 있죠. 소유자, 소, 승소의 승, 타주점유의 타, 소승타라고 돼 있죠. 이 모든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냐? 소승의 탓이옵니다. 자, 소승타, 예, 소승타라고 기억하세요. 소유자가 승소했다, 입증에 성공했다, 타주점유로 바뀐다. 소승타. 자,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자, 우측을 한번 보세요. 점유자가, 여러분 점유자 동그라미 치세요. 점유자가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 점유자가 스스로 나는 타주요 하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패소를 당합니다. 패소. 입증에 실패한 거죠. 입증에 실패합니다. 그게 패소죠. 패소 동그라미 치세요. 자, 패소. 입증에 실패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존의 자주점유가 바뀌겠어요?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유지가 되는 거죠. 입증이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자, 거기는 여러분 자,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우측에 자주점유 추정 유지된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주점유 추정 유지가 되죠. 자, 그럼 거기도 두 문자를 따놨어요. 자, 이건 뭐냐면 점유자가 패소를 당했다. 점패. 그리고 자주점유로 유지가 된다. 자, 너 성형외과 왜 갔어? 점 빼자. 자, 그래서 소승탓입니다. 소승탓. 점 빼자. 점패자.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동그라미 C로 내려가 보세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C를 보시면서 정리할게요. 점유자가 주장한다. 여러분 점유자가 주장하는 밑줄 그으시고 누가 주장했다고요? 점유자. 그러면 소승타로 가야 되겠어요? 점패자로 가야 되겠어요? 점패자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밑줄 그으시고 이게 패소죠.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패소죠. 그러면 자예요, 타예요? 자죠. 자주점유로 추정이 유지된다. 밑줄 그으시면 되죠. 공식입니다. 자, 동그라미 D를 갈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밑줄 그으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우측에 도로부지로 점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여러분 점유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거죠. 패소한 거죠. 그러면 뭐가 유지된다? 자, 그래서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소승타, 점빼자, 소승타, 점빼자. 자, 그럼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꼭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점유자가 제기했으면 일로 가시면 되고요. 소유권자가 주장했으면 여기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랑 같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프린트물 1페이지 보시면은 자, 1번 추정의 특징이 보이실 겁니다. 자, 원칙을 볼게요. 원칙은 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칙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자주로 추정을 받았습니다. 자주로 추정을 받았는데 소승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면 자주가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판결이 확정된 따름부터 확정이 확정이 되면 제가 그럼 자주가 아니었어요? 라고 해서 타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원칙을 보시면은
추정에 반대 사실을 입증했다 그러면은 입증한 후 그때부터 추정은 끼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동안의 추정이 끼어지는 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자 타주고 그 전까지는 무슨 점이다. 자주가 맞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판결 확정 후부터 밝혀진 때부터 자 가로 안에 보시면 판결 확정한 때부터 밝혀진 때부터 그때의 추정은 끼어진다. 그동안의 추정은 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여러분 민법 규정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예외라고 그랬어요? 예외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예요? 소가 제기된 때부터예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를 가는 거예요. 이것만 예외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두 문자를 좀 따드리려고요. 자, 본권에 관한 소에 관해서 패소했다. 본권에 관한 소, 본. 그 다음에 패소한다, 소.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소 제기 시부터 소 동그라미를 치시고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본소 소학 이렇게 가십니다. 본소 소학. 두 문자 따놨죠? 자, 여러분 여기 악의의 점유, 악이냐 선이냐를 묻는 점유만 자, 악이냐 선이냐를 묻는 점유만 요것만 소제기시로 소급해요. 나머지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야, 본권에 관한 패소했어. 그러면 패소했으니까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본권에 관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했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제기해서 이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판결 확정 시부터 악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시험 문제가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소 소악이라고 해서 이것만 항상 뭐의 제기시? 소제기시.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가는 거예요. 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니까.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 못하니까. 선의 악의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선의 악의에서만. 자, 그럼 저랑 같이 자,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셨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올해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215페이지를 한번 먼저 봐보세요. 215. 자, 9번 문제죠. 자, 215페이지 9번 문제를 잠깐 보세요. 자, 문제는 다 읽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문제를 다 읽는 것은 멍청한 거예요. 시간 내 문제를 못 풀어요. 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가 되셔서 건물을 딱 보는 순간 대충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대충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세 대충 이렇게 알아보고 가면 대충 얼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때 일일이 꼼꼼하게 살피는 건 그 다음의 문제고 일단 문제를 맞추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문제를 다 읽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가세요. 자, 9번에 1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밑줄 그으시고 자, 이제부터 밑줄 그으셔야 돼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밑줄 그으시고 자, 그럼 우측에 건물의 부지를 점유합니다.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건물의 부지를 점유해야 안 해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안 하죠. 안 하죠. 뭐가 들어가야 된다? 사실상의 처분권 보유에 밑줄 그으세요.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순간에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포인트다? 사실상의 처분권 보유다. 그러면 여러분 복습하실 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해야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다시 볼게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해야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여러분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X 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이걸 다 읽는 게 아니고 미등기 건물 나오시고 사실상의 처분권이 보이시면 건물의 부지 뭐 한다? 점유하네. 이렇게 정답을 찾으시는 거죠. 예, 그렇게. 이게 복습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줄을 그어드리는 이유는 제발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마시라고요. 다른 데 눈을 돌려가지고 이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연습하는 거죠. 자, 이제 2번 갈게요. 건물의 고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 밑줄 그으시고 건물의 부지 밑줄 그으시고요. 우측에. 여러분 누가 점유하죠? 건물 소유자 공동으로 점유하죠. 그래서 우측에 건물 소유자 전원이 밑줄 그으시고 점유 밑줄 그으시면 끝납니다. 자, 3번이죠. 자, 3번은 여러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안 배운 건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체크만 하시고 4번으로 갈게요. 선의의 점유자 밑줄 그으시고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여러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본소. 그 다음에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입니까? 소재기 시부터입니까? 소재기 시. 그때부터 우측에 악의의 점유자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소 판결이 확정 X 치시고 그 밑에다 쓰셔야 되겠죠? 소재기 시. 소재기 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을 잘 보세요. 여러분 5번을 딱 보시면은 맞추셔야 돼요. 자, 5번. 진정한 소유자가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했대요. 그리고 점유자의 패소 밑줄 그으세요. 뭘로 가실 거예요? 소송타 가실래요? 전배자 가실래요? 이게 정확하게 개념을 아셔야 돼요. 소송타 가실래요? 전배자 가실래요? 패소를 보고 전배자로 가시면 안 되죠.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보라고 그랬죠. 누가 소송을 제기했죠? 소유자. 여기로 가셔야 돼요. 그럼 점유자가 패소했다는 얘기는 누가 승소했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승소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야비하게 된다고요. 점유자가 패소했으니까 소유자는 승소한 거죠. 그래서 그럼 점유자 패소 밑에다가 승소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문제 내시는 분은 틀리게 만들고 싶은 거죠. 소유자 패소. 이렇게. 소유자 패소가 아니죠. 점유자 패소죠. 소유자 승소입니다. 소승. 그러면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타주죠. 그래서 여러분 타주점유로 전환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맞지요? 소승 타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판결 확정 시부터예요? 소재기 시부터예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안 그러면 자주예요? 자주죠. 그럼 소재기 시부터예요? 판결 확정 시부터예요? 판결 확정 후부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소가 제기된 때를 X 치시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판결 확정 후부터.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이게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들이 틀리기를 원해요. 그럼 틀리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라는 걸 전제로 어떻게 하면 틀리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고민을 할 때 무작정 아무거나 다 틀리게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들 알아? 원래 모든 것들은 추정이 바뀔 때는 판결 확정 시부터야. 그렇지. 판결 확정 시부터지. 그런데 너희들이 공부하는 그 예외적인 조문 봤지?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을 때 본소. 그때는 소 제기 시부터 하기로 된다? 너 이 예외 규정 알고 있지? 알고 있어. 그러면 자, 거기서 묻는 게 본소 소학을 내면서 자, 그다음에 걔네들은 계속 원칙 얘기인 판결 확정 시부터 바뀌는 거야.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판례들이 나왔다. 자주다, 타주다. 그러면 소제기 시부터예요? 판결 확정 후부터예요? 판결 확정 후죠. 그다음에 한 단계 더 꼬아서 소승타라고 알고 있지?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자가. 근데 점유자가 패소했어. 전배자 아니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누가 소송을 제기인지 꼭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해서 다시 말해서 소유자가 승소한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십니다. 우량을 찾아내셔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틀리실 일이 없으실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잠깐 볼까요? 자, 프린트물을 잠깐 보세요. 이제 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러분, 자,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복습 확인 문제 보시게 되면 자, 복습 확인 문제 보세요. 자, 1번 다른 시험 문제도 다 똑같이 낸다고요. 자, 기억해 보시면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여러분 본소가 나왔어요. 그럼 시험의 포인트가 뭐예요? 판결 확정 후부터예요? 소제기 시부터예요?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다는 것이죠. 기억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보세요. 자주점유인데 자, 자주점유인데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의 점유자가 누구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걔네들은 자주점유로 추정이 돼요? 타주점유로 추정이 돼요? 항상 추정은 뭘로 간다? 자주점유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자, 거기 3번을 보세요.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자주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요. 점유자가 주장을 했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뭘로 가셔야 되겠어요? 점유자가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점배자로 가야 되겠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요. 패소를 했을 때 자주점유 주장이 깨어져요? 깨어지지 않아요? 깨어지지 않죠. 점배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문제집에도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자,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복습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복습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항상 시험 문제는 자, 옛날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들은 조금 불쌍해요. 아니, 내년 애들은 더 불쌍해요. 교수님들이 점점 문제를 꽈요. 꼬니까 빨리 합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계속 꼬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항상 대비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셔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복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판결 확정 후부터고 추정은 판결 확정 후부터 바뀌는 거야. 자, 입증이 된 때부터 추정이 번복이 되는 거죠. 추정이 번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요약서를 보시면서 추정은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지. 그다음에 선의로 추정이 되고 평온 공연하게 추정이 되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냥 공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 추정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 단순하게 읽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 연결해서 보시는 거고. 자, 그럼 추정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자주가 판결이 확정이 됐어. 판결이 확정이 돼서 자, 자주가 판결 확정으로 바뀐대. 타주로. 그러면 선의도 판결 확정부터 바뀐대. 아니래. 선의는 여러분 자, 전배자 말고 자, 본소소학이라고 해서 선의악의는 여러분 판결 확정 시부터예요. 소제기 시부터예요. 소제기 시. 아셨죠? 소제기 시. 이렇게 본건에 관한 소에 의해서 본소일 경우에는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요 경우에는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문제를 아직 안 푸셨는데 정리 안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본건에 관한 소가 아니라 소송이 아닐 경우에는 자, 본건에 관한 소가 아닐 경우에는 여러분 소제기 시부터겠어요? 판결 확정 시부터겠어요? 예, 판결 확정 시부터 하는 거죠.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가자? 원칙. 예외가 아니면 다 뭘로 간다? 원칙. 이거 저랑 같이 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여러분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두 가지만 시험에 나오는데 자,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건 예외가 없어요.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거는 본건에 관한 소에 패소할 때만 소제기 시부터 악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전에는 소급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것은 자, 우리 공부했던 거. 자, 자주 타주는 뭐 예외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요것만 잘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예외 아니면 다 원칙이야. 예외 아니면 전부 다 원칙이야. 예외 아니면 전부 다 원칙이야. 절대 잊지 마세요. 예외 아니면 전부 다 원칙이야. 본소 소학 있지? 그건 예외야. 본소 소학은 예외야.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급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기존의 추정이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저랑 같이 또 문제를 풀면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을 하실 때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 작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복습을 하실 때 그냥 읽어요. 생각 없이 그냥 읽어요. 안 돼요. 읽으실 때 조금만 신경 쓰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한 게 90페이지, 91페이지, 93페이지예요. 90페이지, 91페이지, 93페이지죠. 그럼 거기에서 공부할 게 많으냐? 많지 않아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읽었다라는 게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이해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읽으실 때는 한 번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 분부터는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조금만 들여주시고 나머지 복습을 하실 때에는 지하철을 때 별도의 시간을 갖지 마시고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요약서가 얇아요. 얇으니까 민법이 이 정도면 지금 되게 얇은 거거든요. 얇은데 이거를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칼로 자르세요. 잘라서 오늘은 내가 지하철을 타거나 또는 화장실에 갈 때 요거 2페이지 보겠다. 2페이지 보겠다. 그럼 2페이지만 잘라서 들어가서 2페이지를 보고 나오시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읽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한 5분 정도면 다 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만 객관식 문제집을 꼼꼼히 읽자. 꼼꼼히 읽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문제를 풀 때 밑줄을 그어드리면서 어느 부분이 틀린지를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복습으로 충분해. 난 예습형이 아니라 복습형 인간이니까 그러면 문제를 굳이 안 풀어오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문제를 푸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싶으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를 풀어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강의 계획서를 드린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범위를 좀 알려드리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시죠.